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목소리가 조금 떨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자존심도, 명예도, 나이도 모두 내려놓게 만든 한 여자를, 그리고 그 여자를 선택한 제 아들, 차준혁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황금 인생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2, 대한민국 10대 그룹 중 하나인 차진그룹의 회장, 차도훈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강철 회장, 재벌의 상징, 얼음 같은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평생 동안 흔들린 적이 없던 제가 단 한 사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지원. 김밥집을 운영하는 33세 평범한 여성입니다. 아니, 저는 처음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평범한 게 아니라 아주 위험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아들 준혁이 해외 지사에서 돌아온 뒤 저에게 건넨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결혼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 저는 회사의 합병 계약보다 더 놀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재벌가 딸 혹은 해외 박사 출신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원이는 김밥집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김밥집? 차진그룹의 며느리가 김밥을 말고 있다는 거냐? 저도 사람이지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분노했고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수십 년간 피땀으로 일궈낸 회사, 명성, 이름. 그런데 아들이 선택한 여자가 김밥집 사장이라니? 저는 즉시 비서에게 김지원의 신상조사를 명령했습니다. 하룻밤 새워 올라온 보고서의 내용은 제 예상보다 더 좋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가족 없음, 월세 밀림, 통장 잔고 287만 원, 김밥집 운영 5년, 매출 불안정, 주변 상인들의 착한데 가난한 애라는 평가. 저는 단번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우리 아들 돈 보고 접근한 거지. 다음 날 저는 아들을 회장실로 불러 따졌습니다. 너 정신 차려라. 그 여자가 너 사랑해서 만나겠냐? 너를 차진그룹 후계자니까 붙잡은 거지. 그러자 아들은 평생 해본 적 없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진 언제까지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실 겁니까? 그 말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평생 돈으로 세상을 평가하며 살아왔거든요. 돈이 많으면 좋은 사람, 가난하면 위험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겠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노숙자 분장을 하고 김지원의 김밥집을 찾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이 아니라 길거리를 떠도는 쪽방촌 노인이었습니다. 김지원의 김밥집 문을 여는 순간 손님 몇 명이 저를 힐끔거리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일부러 냄새까지 배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오직 지원이만은 미소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많이 배고프시죠? 김밥 한 줄 드릴게요. 그냥 드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왜 경계하는 눈빛이 없어? 왜 아무 조건도 묻지 않아? 월세도 못 내는데. 어떻게 낯선 노인에게 김밥을 공짜로 줄 수가 있지? 저는 더 깊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은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이틀째 저는 진상 손님을 연기했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메뉴판을 흔들고 일부러 김밥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심지어 맛이 없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저를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는 끝까지 제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속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잠시 앉아서 쉬세요. 그날 밤 제가 가게를 나간 뒤 지원이가 가게 문을 닫고 울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계획이 더 이상 검증이 아니라 양심의 고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3일째, 저는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 장면이었죠. 토요일 새벽 김밥집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토요일은 무료 나눔하는 날이에요. 어르신들이 기다리셔서 일찍 열어야 해요. 가난한 여자가, 월세를 밀린 여자가 매주 토요일마다 김밥을 공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이가 하나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고 지원이는 가게 문을 열어둔 채 전력으로 달려가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영업도 돈도 자기 가게도 잊고 오직 한 생명을 위해 뛰어가는 그 모습.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이 여자는 위험한 여자가 아니라 내가 평생 만나지 못했던 가장 선한 사람이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결심 이후 벌어진 더 큰 감동과 눈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용히 차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후회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망설임도 죄책감도 필요 없는 법이라며 평생을 살아온 제가 그날 처음으로 아주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너무 쉽게 판단했다. 하지만 제 자존심은 아직 살아있었고 그 죄책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했죠. 아직 모르는 거다. 착한 척하는 사람은 세상에 널렸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자.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지원이가 정말로 순수하고 착하고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일째가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아침, 저는 또다시 노숙자 복장을 하고 김지원의 김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서 뜻밖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쓰러지려는 몸으로 문 앞에 기대어 서 있었고 지원이는 식당 문을 열기도 전에 따뜻한 물과 담요를 들고 나와 그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제 약은 드셨어요? 어지러우시면 조금 쉬고 들어가세요. 마치 자기 가족을 챙기듯 말이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이상하게 철렁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저렇게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했던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회장으로서 명령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평가하는 법만 배웠지.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해 본 적이 있던가? 가게 문이 열리고 저는 어김없이 구석 자리로 가 낡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앉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지원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오셨네요. 어제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제가 걱정된다고요? 말이 되나? 저는 본능적으로 되물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가 걱정이요? 그러자 지원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돈 있는 분도 없는 분도 모두 배고프면 힘들고 마음 아프면 눈물 나죠.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의 평생 신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절대 똑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계급이 있고 격이 있고 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런 벽을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원이를 시험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보았습니다.
국 하나만 더 공짜로 주면 안 되겠소? 저 오늘은 돈이 없는데 밥 좀 줄 수 있을까? 하지만 지원이는 한 번도 표정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원래 조금 먹는 게 아니라 속이 허한 거예요. 국물은 더 드릴게요. 돈은 괜찮아요.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주세요. 다른 손님 중 한 명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다 퍼주다간 망해요. 그러자 지원이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예전에 누군가에게 김밥 한 줄을 공짜로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그게 제 인생을 살렸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여자 누군가에게 받은 작은 선행 하나를 평생 갚으며 살고 있는 건가? 그게 돈을 노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 점점 더 제 마음의 의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일어난 사건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가게에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 손을 놓치고 사라진 것입니다. 엄마는 울부짖고 손님들은 술렁이고 거리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지원이는 김밥집 문을 열어둔 채 아무 말도 없이 뛰어나갔습니다. 장사, 돈, 도둑,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하얀 입김 내뿜으며 골목을 뛰는 지원이 차가 쌩쌩 다니는 도로를 살피고 놀이터, 버스 정류장, 편의점을 뛰어다니며 아이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민서야, 민서야, 어디 있어? 그녀의 발은 닳아 없어질 듯 끝없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20분쯤 지났을 때 놀이터 그네 아래에서 울고 있는 민서를 발견했습니다. 지원이는 울고 있는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재벌 회장이라는 이름 아래 평생을 사람 위에 군림하며 살아왔습니다. 돈 한 장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돈도 배경도 권력도 없는 그 여자는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인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보다 더 큰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저를 평생 처음으로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온몸의 감각이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나는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작은 사람이었구나. 아이가 울고 있었던 그 놀이터에서 김지원이라는 여자가 보였던 모습은 제가 가진 어떤 재산보다 어떤 명예보다 더 눈부셨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차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본능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이가 요즘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오늘도 웃다가 갑자기 울고 제가 이유를 물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네요.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김지원이 저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저는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존심은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보자. 저는 그렇게 대답했고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이상 노숙자 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끔하게 차려입은 평범한 노신사로 꾸며 다시 김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지원이는 가게 문 앞에서 조용히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전날 제가 보았던 활기찬 모습과 달리 지쳐있고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피곤함과 슬픔이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힘들어 보이요. 그녀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게가 다음 달이면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월세 많이 밀렸소? 네. 3달이요. 그럼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가난한 건 그냥 제 몫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생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온 제가 처음으로 돈이 없는 사람의 무력감을 그 말 한마디에서 들었습니다. 아버님은요? 혹시 가난했던 적 있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난했던 적이 없었고 가난이 어떤 기분인지 이해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원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요 굶어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분이 김밥 한 줄을 주셨는데 그게 제가 살아남은 이유예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들은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가난해서 더 맑아진 사람, 상처받아서 더 따뜻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완전히 그녀를 받아들이게 된 순간은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가 가장 바쁜 시간이었죠. 젊은 남자가 들어와서는 돈을 냈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내 김밥 왜 안 나와요? 아줌마가 날 무시하는 거야? 지원이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이미 환불까지 해주려 했지만 그 남자는 욕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웅성거림이 커지고 상황은 금방 위험해졌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남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젊은 양반, 그만하시오. 남자는 저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뭔데 끼어들어? 그냥 늙은이 아니야?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지원이 앞에서 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 사장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다룰 상대가 아니오. 그러자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뭐야? 혹시 가족이야? 그 질문에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세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지원이가 다급하게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저 때문에 다치면 안 돼요. 그 저 때문에라는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노인을 저렇게 걱정하지? 이 여자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 남자는 결국 주변 손님들의 제지로 나갔고 가게는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인정한 사람으로서 김지원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쥐고 살아온 권력, 돈, 이름, 그 모든 걸 처음으로 한 사람을 위해 쓰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저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은
72세의 재벌 회장을 평생 처음으로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무실에서 혼자 앉아 한참 동안 손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사와 관련된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제 눈길은 계속해서 김지원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죠. 왜 나는 저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고 느꼈을까? 72년을 살면서 저는 누구에게도 이런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제게 다가왔고 저는 그들을 곤란했습니다. 하지만 김지원은 제가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진 언제까지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실 겁니까? 그 말이 이제야 마음 깊숙이 꽂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조금이라도 지켜주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힘을 써야겠다고. 그 다음 날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지원 씨 가게가 있는 건물. 주인이 누굽니까?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고 그 순간 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건물주는 악명 높은 수타령 임대업자, 월세는 높은데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세입자들을 괴롭히기 일수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건물 통째로 사오게. 비서는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오늘 안에 끝내세요. 가격은 묻지 말고. 그날 오후 저는 그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녀를 위해 내린 첫 번째 조용한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김지원이 모르게 밀린 월세 3개월치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절대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도움을 받는 것보다 누군가를 돕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며칠 후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려던 지원이를 멀리서 지켜보는데 그녀가 갑자기 한 벽 앞에 멈춰 서더니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 가슴이 또 한 번 찢어졌습니다. 저 아이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 혼자 견뎌온 걸까? 저는 평생 많은 사람을 살펴보고 수많은 사람을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평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누구보다 맑았고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며칠 뒤였을 겁니다. 아들 준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꼭 가셔야 합니다. 어디를? 지원이 집이요. 오늘 아버지께 드릴 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예상치 않은 말에 놀랐지만 조용히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김지원의 집은 작고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의 사진 몇 장, 낡은 식탁, 허름한 전기장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버님 오셨나요? 그녀가 조용히 인사하며 손에 작은 종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드리고 싶었어요. 상자에는 제가 첫날 그녀에게 무료로 받았던 그 김밥 한 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 지원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저를 살린 김밥 한 줄이 있었어요. 그때 도와주신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이 있어요. 배고프면 꼭 누군가에게 나눠줘라. 그럼 너도 다시 살아난다. 아버님이 제게 처음 오셨을 때 왠지 그분과 닮아 보였어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자기 인생의 은인이었던 사람과 겹쳐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의심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날 밤 지원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들 준혁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원이는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돈도 배경도 없는 사람이지만 전 그녀와 함께 할 겁니다. 반대하셔도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아들이 선택한 사람을 지켜줘야 할 때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는 72년 인생에서 결코 나올 수 없었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원 씨, 정말 미안하오.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괴롭혔소. 그 모든 게 다 아버지로서의 욕심 때문이었소.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무릎을 바닥에 꿇고 있었습니다. 지원이가 눈을 크게 뜨며 외쳤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미안하오. 그때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붙잡았고 지원이도 울면서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넘어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좋은 사람이라는 걸. 제가 김지원 앞에 무릎을 꿇은 그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72년 동안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모든 게 해결되던 삶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는 그저 미안한 어른 그리고 한 남자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지원이는 울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고개 들어주세요. 저 아버님 미워한 적 없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터질 듯 울컥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였는데 그녀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런 마음을 보며 전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라면 내 아들과 함께해도 괜찮다.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아들이 이런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건 참 잘한 일이다. 제가 김지원 앞에 무릎을 꿇은 그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72년 동안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모든 게 해결되던 삶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는 그저 미안한 어른 그리고 한 남자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지원이는 울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고개 들어주세요. 저 아버님 미워한 적 없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터질 듯 울컥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였는데 그녀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런 마음을 보며 전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라면 내 아들과 함께해도 괜찮다.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아들이 이런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건 참 잘한 일이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세 사람 모두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어린 시절을 버텼는지, 김밥 한 줄이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살렸는지, 그리고 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학력, 재산, 배경만 보던 나. 저는 그날 이후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녀에게 조용히 힘이 되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밀린 월세도 주인 모르게 제가 모두 대신 냈고 가게 수리가 필요하면 동네 기술자들을 불러 깔끔하게 고쳐놓았습니다. 하지만 지원이에게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자존심과 순수함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준혁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프로포즈하려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하며 눈가가 또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 아이는 너에게 정말 아까운 사람이야. 며칠 뒤, 준혁의 프로포즈는 그녀의 작은 김밥집에서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반짝이는 반지도 장미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계속해서 울기만 했습니다. 준혁 씨,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지원 씨가 있으면 우리 둘 다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용히 김밥집 문 밖에서 둘을 바라보며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하루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을. 결혼식은 지원이의 소박한 바람대로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김밥집에서 치러졌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만든 종이꽃과 손글씨 배너,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그 작은 가게는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예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줄에석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을 누구보다 기다린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하객들이 놀라는 표정을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72 평생 살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본 건 처음입니다. 김지원, 당신 같은 사람을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원이는 눈물을 흘렸고 아들은 제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준비해둔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지원 씨, 이건 부끄럽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르오. 지원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건물 등기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사는 원룸 건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운영하는 김밥집과 그 동네 전체가 당신에게 필요할 것 같았소. 원하면 말해주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한 가족이니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지원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이건 너무 큰 선물이에요.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있소. 그대는 누구보다 받을 자격이 있소. 세상에 선을 베풀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누군가의 삶을 살려준 사람이잖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재벌 회장은 돈으로 감동을 안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그녀의 눈물과 마음이 저를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이 가장 따뜻한 결말을 향해 가고 있음을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김지원과 차준혁의 결혼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큰 선물은 결국 사람이었구나. 수십 년 동안 수백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면서도 이런 감정은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의 회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또 다른 누군가의 장인이었고 한 여자를 진심으로 인정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김밥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무료 나눔을 받았던 노인들은 가게 앞에 화분을 놓아두고 갔고 아이들은 지원 이모 김밥 최고라고 외쳤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준혁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아빠가 꼭 와야 할 곳이 있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차를 몰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지원이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작은 천 조각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천은 아기 모자였습니다. 아버님,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그 말과 함께 작은 이불에 쌓인 아기가 잠에서 깨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순간 평생 가져보지 못했던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새 생명을 보는 건 정말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제 아들의 아이이며 김지원의 품에서 자란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벅찼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사랑이었습니다.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서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랑이로 지었어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요. 저는 그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그 아이를 안겨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게 바로 이거구나. 평생 재산만 붙잡고 살던 나, 수백억짜리 회사 매각보다 아기의 따뜻한 체온이 더 큰 감동을 준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김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김밥을 말 줄은 몰랐지만 배달 상자를 옮길 줄은 알았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아이들을 보고 노인들에게 물 한 잔 건네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하는 게 아니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지. 그 말은 제가 진심을 다해 내놓은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결혼 1주년 기념날, 김지원과 준혁은 특별히 무료 나눔 김밥을 2배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날도 조용히 사람들을 도우며 서 있는데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요즘 김밥집 분위기가 더 따뜻해진 거 알아요? 아저씨 때문이야. 당신이 있으면 여긴 그냥 식당이 아니라 집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다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지원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가끔은 제가 아버님이 제게 준 것보다 제가 아버님께 드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대가 내 인생에 준 건 어떤 재산보다 큰 의미였소.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대가 내 아들을 살렸고 그대가 이 아버지를 바꿨소. 그리고 그대가 우리 가문에 처음으로 진짜 따뜻함을 가져다 줬소. 저는 이렇게 말하며 지원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대라는 사람을 얻은 걸 후회하지 않을 것이오. 그녀는 울었고 아들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무심결에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날 밤 손녀 사랑이가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숨결이 제 가슴에 닿으며 저는 평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돈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품는 것이구나. 저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김밥집 앞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한때 그들의 삶과는 너무나 먼 곳에 있던 재벌 회장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작은 가게, 이 소박한 김밥 한 줄이 저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음을.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김지원이라는 한 사람이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사람은 돈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살아온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걸 저는 72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늦기 전에 그 진실을 깨달은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차도훈이었습니다.